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다른 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뇌 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 안에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105mg입니다.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제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치할 수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유당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테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합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산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